그러니까 10배가 난다라는 게 허상이야, 저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꽤 있고요. 3천만 원을 3억으로 만드는 건 그래 용케 운이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3억이 30억이 되는 거는 근데 이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5분의 1 맞나요? 투자자? 네, 투자자 주식 하시는 분들. 한 3분의 1 좀 안 3분의 되는 1까지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 뵀을 때만 해도 그때 분명히 5분의 1이라고 했었는데 자, 3분의 1이 됐습니다. 결국 주식할 사람들은 거의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요즘에 그 주식시장이 또 급락하는 시장도 있었고 하면서 사실 그 가장 좋았던 시장에 비하면 불안감이 되게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실 프로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멘탈이 엄청나게 그 흔들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주고 정말 롱런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기다리셨던 김프로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언제 봤죠? 여기 나오셨던 게 한 1년 넘었어요. 그죠? 예, 제 기억이 맞다면요. 2020년 가을 추석 무렵에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예. 우리 그래서 연남동에서 밥 맞아요. 먹었잖아. 그죠? 자,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 이 주식이 그 몇 년 전에 우리 특히 이제 코로나 시작되자마자는 2020년 엄청 빠졌었잖아요. 엄청 빠졌다가 다시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올랐을 때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020년, 2021년을 지내고 2020년으로 오기 시작하니까 네. 왜 과거와 같은 영광스러운 주식시장이 아니고 이거 다시 이거 옛날처럼 너무 위험하고 겁나고 이런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래서 되게 겁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 요즘 같은 때일수록 사실은 가이드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주식을 아주 쌀 때 사서 아주 비쌀 때 딱 팔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소망이지. 주식을 하면은 거의 실패하세요. 근데 보세요. 2020년 3월 20일경에 우리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무너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400포인트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27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굉장히 급하게 빠졌다가 급하게 오른 거죠. 근데 반면에 2021년 뭐 1월이나 혹은 아주 최악의 경우에 2021년 6월경에 사신 분들은 3,300에 사신 거예요. 네. 그런데 기간을 조금 늘려서 놓고 보면 원래 우리 주가 지수는 대체로 한 2,000포인트 수준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전에. 그리고 그전에는 1,000포인트 수준에 있었고요. 지금은 많이 빠져서 2,700, 800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긴 시계열로 보면 계속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르고 있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고점에 사서 괴롭다가 저점에 아니 하고 포기하고 그러고 나서 한참 잊었다가 다시 남들이 다 주식 좋다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한다. 평생 반복해 진짜. 근데 그걸 반복 안 하고 그냥 시종일관 쭉 했으면 주가 지수만 놓고 보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그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지금은 오래전에 리타이어 하셨는데 피터 린치라고 미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마젤란 펀드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펀드를 17년, 18년 동안 계속 수익을 낸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마젤란 펀드라는 그 펀드를 운영할 때 계속 뭐 20%, 30% 수익을 냈단 말이죠. 그럼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계속 해피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터 린치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사실 마젤란 펀드에 가입한 사람 중에 수익을 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네들이 펀드도- 들어갔다 나갔다 했구나. 네. 본인들이.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피터 린치가 엄청 잘한데 그때는 고점이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피터 린치도 별거 없더라. 그때 나오는 거예요. 떨어졌을 땐 그렇게 말했겠지. 그래서 정작 물론 많이 이제 수익이 났겠지만 정작 피터 린치만큼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예요. 피터 린치는 보너스도 그러니까
리타이어 해가지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은 주식이 안 골라지면 네. 그냥 시장이라도 예를 들면 미국의 다우지수나 미국의 S&P나 나스닥 같은 것들을 그냥 사서 요즘은 ETF가 많이 발전해서요. 맞아요. 그냥 편하게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그런 시장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라도 그냥 주식 투자를 자기 자산의 일정 부분을 하고 있으면 큰 실패가 없는데 아예 올인하거나 아예 나띵하거나 그런 거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거꾸로. 네,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힘드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주식 투자 진짜 어려운 것이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사실 주가 지수 봐라. 2천에서 3천으로 올랐잖아. 네. 거 봐.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걸. 이 얘기 들으면 마치 조금 약간 화가 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왜 내 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되게 뭐랄까 이렇게 되게 몰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멀리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천에서 3천 올랐네 이렇게 하지만 내 돈을 이렇게 멀리서 보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내 돈은 너무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습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한 거죠. 주식 투자를 1,000만 원을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자산이 집도 한 10억짜리가 있고 또 예금, 보험 뭐 이런 거 합쳐서 보니까 전체 자산이 한 12, 3억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그 중에 용기를 내서 1,000만 원 주식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고점에 사가지고 야 얼마야 보니까 이게 500만 원 돼 있는 거예요. 세상 무너진 거예요. 근데 어디 보세요? 12억 1,000만 원이 자산인데 500만 원이 손해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텝 백 한 걸음 물러서서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스틸 12억이란 자산이 있는데 500만 원이 지금 몇 달 만에 손해를 봤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이 기업이나 이 주시장에 대한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으면 야 12억 중에 조금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 자산이 극히 일부인데 망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1,500 된 것만 보이는 네, 거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12억 1,000만 원 갖고 있는 분이 1,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네. 운이 좋아서 단기간에 2천이 돼요.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생각. 그 얼마 아닌데 그것도. 그래봐야 1,000만 원 그냥 번 10억 건데. 잡고 1,000만 원 했으면은 얼마입니까? 1% 오른 거 자기 자산에. 그렇지. 자기 자산이 10억인데 1,000만 원 더 수익이 났으면 전체 자산이 1%가 오른 거란 말이에요. 500만 원 손해 봤으면 0.5% 손해 본 거잖아요. 아, 우리가 주식 투자를 네. 하룻밤 노름하는 사람처럼 대하는구나. 그걸 왜 그날 딸 그러냐면 것인가 말 것인가. 게임이나 승부로 생각해서 그래요. 투자를.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시장이 이기냐. 이걸로 승부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자산 증식의 하나의 채널로서 방안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비중 조절을 좀 더 하고 덜 하는 그런 과정을 쭉 이어가면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가 요번에 1,000만 원 들어가면 이번 승부에 꼭 이겨야 돼. 네. 지면 난 퇴장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투자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자산이 2억밖에 없는데 어디서 돈 빌려가지고 3억 투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거 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자기 전체 자산은 10억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를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런 세상에 이런 낭패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그냥 내 자산을 관리하는 하나의 도구이자 방법이자 채널로 생각하시면서 네. 공부하시고 하면은 마음이 편하신데 승부로 생각하시는. 승부로 생각하면 네. 안 된다. 유독 우리 한국 분들이 승부사 기질이 좀 있어. 그러니까 막 인생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시간대를 이렇게 오늘 하루 한 달, 세 달 이걸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10년 이렇게 그럼요. 벌려서 보면 이 네. 업앤다운이 있기 마련이고 네. 또 너무 가까이서 볼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보고 사실 주식 투자하려면 그런 식의 멘탈 관리가 되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이런 멘탈 아마 관리?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강연자시잖아요. 강연 처음 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네, 그럼요, 알죠. 얼마나 긴장하셨어요? 처음 하셨을 때. 말도 못하지 그냥 싸는 줄 앞이 알았어요. 안 보이시죠 거의.
아니 진짜 왜 우리가 뭐 예. 그거 싼다 그러잖아요. 그러는 줄 알았어요. 너무 떨려. 왜냐하면 하다가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외운 걸. 예. 정말 깜깜하고 사람도 안 보이고 무한하고. 정말 막 옷이 다 젖고 막 그냥 땀으로 기억도 안 나요 정말. 근데 만약에 그 낭패감 때문에 강연을 안 맞나 봐. 접었다면 오늘날의 MKY도 없고 김미경도 없는 거잖아요. 교만했던 거죠. 그럼 네.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거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 강연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어렵죠. 그걸 돈인데. 딱 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됐네. 모든 일이 네. 다 또 도전과 실패가 있는데. 조금씩 전진하고 진전하고 발전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데 승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뭐 권투 선수다 무슨 스포츠 그거 한 3번 떨어지면 국대도 안 되고 그냥 잊혀지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비즈니스나 주식 투자나 혹은 인간관계마저도 어쩔 때는 그분하고 굉장히 소원해질 수도 있고 그랬다가도 굉장히 또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는데 주식하고의 관계도 조금 소원해질 수도 있고 아 주식은 나만 미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주식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문제야 내가. 그런데- 주식이 왜 당신을 미워합니까? 그럼요 주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켓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들락날락하고 표변하고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 자본주의 체제가 건실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주식은 굉장히 건강한 건전한 우리 재산을 증식시키는 굉장히 좋은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한번 끝장을 봐야지 이런 생각도 그거 아니라 그래서 사실 전 그런 생각하거든요. 주식하면서 내가 원하는 회사, 키우고 싶은 회사, 뭐 이런 회사에다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럼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MKY가 나중에라도 네.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거래가 돼요 MKY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전체 시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주식이 만약에 MKY 주식이 2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가서 반토막이 났다고 해서 우리 김미경 선생님 비롯해 이 많은 스태프들이 그날부로 반만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어쩌면 더 열심히 더 일하고 열심히 하죠.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들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나쁜 사람들도 간혹 있죠. 그건 어디 가나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업이 주가가 10만 원에 있다가 5만 원 혹은 그 이하로 간다고 해서 네. 그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경영자 그리고 그 근로자들이 그 주식 하락률만큼 노동을 줄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이겨내고 더 열심히. 근데 그런 것만 확인하고 그들이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유효하다면 네. 사실은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회사의 어떤 구성원들이 뿜어내는 그런 열기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시간 매분 매초 변화하는 그 회사의 쿼트되는 가격만 본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그 가격에 따라서 요동을 친단 말이죠. 제가 진짜로 그런 기억이 있어요. 2005년도 12월인데요. 네. 미국에 간 첫 해인데 제가 한국에서 주식을 사놓고 간 주식이 있었거든요. 조그만 그 소재 업체였는데 그때 주가가 뭐 한 5, 6천 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일을 하고 딱 들어서 모니터를 딱 켜고 보니까 이게 하한가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무슨 일이냐 알아봤더니 그날 황우석 사태가 터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네. 아마. 황우석 막 줄기세포에서 그럼 무슨 엄청나게 관계가 하다가 있었어요? 관계 없는데 그날 황우석 사태 터진 날 코스닥이 거의 하종가 친 거예요. 아. 바이오든 바이오가 아니든 간에 이게 이게 허상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투자자들이 해서 막 갖다 파는 거예요. 3천 원, 3, 4천 원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한동안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그 주식이요 지금 얼마예요? 무려 20만 원 가까이에요. 5천 원짜리가? 네, 근데 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였냐면 그때도 가보니까 막 무슨 가루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학 제품인데 어떤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분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소재라고 하거든요. 소재. 근데 이 회사 갑자기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를
납품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 LG화학 같은 데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버텼으면요. 제가 한 5천 원에 샀다고 치고 지금 20만 원이니까 얼마 계산도 잘 안 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건데 네. 그분들은 열심히 소재 개발했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열심히 영업해서 LG화학에다 납품하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전히 거기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물론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거여야 되고 그 경영자들 정직한 사람이어야 되고 맞아요. 또 이 R&D 투자 같은 거에서 좋은 일꾼들이 거기 모여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네, 있는데 네. 그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투자자들의 마음이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저기 가면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손잡고 끌고 가서 자, 요 길쯤에서 시작해봐라고 그래도 약간 가까이 끌고 가주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뭔가 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부터 아니면 현재 주식을 되게 고민을 하는 분들까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주식 투자를 해보셔라 라고 이렇게 이 책에 보니까 네. 변화와 생존 이 부분은 저는 이걸 보고 나서 너무 재밌었던 게 역시 김동완 프로시다. 이유는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은 아주 초보들을 위하여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라고 이 책에 처음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우선 그 얘기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시드머니에 대한 걸 굉장히 전에도 강조하셨어요. 네, 네, 네. 근데 지금도 이 책에서는 시드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시드머니 얘기 좀 해주세요.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로 또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1995년 가을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 저의 자산 상태를 보면 집사람이 그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그 2천만 원을 제가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비교적 고액 연봉자인데 회사에서 채권 거래하느라서 뭐 100억, 200억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술도 마시러 다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도 엉망으로 하고 뭐 이 채권부 부서 직원들은 은행 거래를 많이 하니까 은행에서 그때만 해도 대출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대출 가면 채권부 직원들은 막 해줘요. 네, 1,000만 원, 500만 원씩 대출해주고. 그러니까 일도 바쁘고 채권을 배우느라고 주식은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은행 가면 또 은행의 펀드 매니저들도 있고 뭐 증권회사 직원들 중에 또 이 영업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는 또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식을 한 2천만 원 한 것 같은데 한 1,000만 원 손해봐 있는 상태고 그것도 대출이고 뭐 총각되니까 돈은 안 모았고 결혼하려고 보니까 정말 아내한테 미안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일단 부채를 끄고 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일산 신도시에 신접살림 할 때인데 그때는 3호선이 구파발까지밖에 안 가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일산 사는 선배를 그 지하철 3호선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김대리 어떻게 해서든지 5천만 원만 모아봐. 금방 5억 된대. 근데 지금도 5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 그게 무려 95년도니까 20년도 훨씬 더 지난 그렇죠. 일이잖아요. 근데 5천만 원 모으기도 쉽진 않은데 5천만 원이 금방 5억 된다라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되게 신뢰하는 선배라서 제가 그럼 해보겠다고. 그래서 5천만 원은 못 모으고 3천만 원을 시드머니를 만든 거예요. 부채 정리하고 진짜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 3천만 원을 모아서 이제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 3천만 원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96년도인데 99년도 되니까 3억이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건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 1년여 만에 다시 잃었던 걸 다 커버하고 한 5천만 원 되고 또 한 7천만 원 정도까지는 잘 성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한 2년 사이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7천만 원이 모였는데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7천만 원을 이거 주식 계속 할까? 하다가 싹 다 팔아가지고 7천만 원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중요한 계속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멈출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 줄일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뭐 세상에 IMF가 올거나 뭐 그걸 예상한 건 아니고 30대 초반에 유학을 가서 내가 성공하려면 이 주식
계속 하면 안 되겠다. 그 결단을 한 건데 그러고 나서 유학 가자마자 IMF 온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저의 시드머니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걸 제가 그때 경험한 거죠. 채권 금리가요 30%가 된 겁니다. 맞아. 삼성그룹에서 발행한 채권 금리가. 그래서 3천만 원 뚝 띄어서 이 채권 금리 투자하고 그게 만약 3천만 원 투자하면 연에 1,000만 원씩 붙는 거예요. 30%니까. 어마어마하다. 3년 동안 3년만 버티면 더블 나는 거예요. 그러네. 그걸 투자하고 그러고 나서 미분양이 뭐 다 미분양이에요. 서울 요지 다 미분양이잖아요. 그 집 사면은 막 우대해줬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24평형 용산에 있는 24평형 아파트를 미분양을 샀고. 산 거예요. IMF가 대충 마무리되고 99년도 말에 한국에 오니까 채권은 어떻게 됐다고요? 2년 사이에 거의 더블 났죠. 네. 그리고 1억 1천만 원이었던 분양가는 거의 2억 3천만 원이 돼. 야, 다 더블이 됐네. 다 더블 된 거예요. 3천만 원이 거의 2억 된 거예요. 그러네. 그러고 나서 그걸로 주식해서 20% 30%만 수익이 나니까 3억이. 그러니까 10배가 난다라는 게 아이 허상이야. 저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생각들을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꽤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3억으로 만드는 건 그래 용케 그 위기 국면이었으니까 운이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3억이 30억이 되는 거는 이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시죠. 그쵸. 근데 이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1,000만 원을 1억을 만드는 것보다 1억이 10억 되는 게 혹은 10억이 100억 되는 게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더 쉬워야 맞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시드머니가 크면 클수록 할 수 있는 투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오케이. 은행에 가셔도 아마 그러실걸요. 내 통장에 잔고가 1,000만 원 있으면 대접도 좀 다르지만 이렇게 내놓는 상품의 숫자도 굉장히 간단하시죠. 그렇죠. 근데 만약 10억 고객이면 일단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시라 그러지. 쫙 펼쳐주죠. 네. 만약에 100억짜리시면 오죠. 사무실로. 그 시드머니를 예. 어떻게 모아야 돼요? 시드머니 모으는 방법은? 그거. 시드머니는 철저하게 우리의 노동소득, 근로소득으로 모으셔야 된다. 제 지론이에요. 네. 그냥 열심히. 다니세요. 그냥 댕겨. 다녀가 네. 아니고 댕겨. 모으는 것과 투자하는 것을 좀 분리하고. 분리해야 네, 되는구나. 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야 시드머니 그러면 나 1억 모을래.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10배 주식 투자하려고. 사실은 이 1,000만 원이 시드머니죠. 1억이 그쵸. 시드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1억을 시드머니로 하려면 1억을 모으기 위한 나의 캐시플로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다 그러면 야 우리 총소득이 1년에 둘이 합쳐서 1억이다. 그러면 근검 절약해서 우리 3천에서 4천씩 모으자. 오케이. 그럼 2년 반 동안. 그리고 원래대로도 그 정도 모으려고 그랬는데 좀 빨리 모으려면 야 우리 소비 좀 줄이지. 그러면 원래는 1년에 부부 합산으로 3천만 원씩 저축하던 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게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드머니가 기간 중에 더 커지든지 아니면 목표한 시드머니를 모으는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부모님이 야 시드머니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투자해라 1억 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시드머니는 규모는 크지만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기간 동안에 2년, 3년 동안에 이 돈도 쌓아야 되지만 이 돈을 매니지할 수 있는 나의 능력도 같이 쌓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돈만 쌓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돈 쌓여지는 속도만큼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저런 정보를 취득해서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정성적으로 보면은 그 시드머니를 모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빨리 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예전에 우린 다 농촌 출신이기도 한데 어른들이 아무리 기근이 오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배고프다고 막 징징거려도 건드리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파종할 그 씨앗을 건드리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어렵다고 써버리면 그 다음엔 그냥 재앙이거든요. 네. 시드머니 그런 거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작은 시드머니를 큰 시드머니를 만들게 투자하면 되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작은 돈으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 말씀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거는 좋은 시드머니의 축적의
경로가 아니에요. 아니다. 예. 그리고 작은 돈으로 주식 투자에 성공해서 큰 자산을 모은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드문데 아니, 책 자꾸 나오잖아요. 나는 1,000만 원으로 우린 10억 그런 만들었다. 분들만 본다니까요. 매스컴이나 책에서는 그런 분들만 해야 잘 팔리시니까 그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했다가도 다시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초기에 투자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정말 안 쓰고 안 잊고 이건 뭐 2번, 3번 반복해도 아마 맞을 거예요. 동감하실 거예요. 아마. 그럼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 딸, 아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충고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종목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자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인간적인 성숙을 하는 과정으로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맞아요. 뭐 시드를 모으는 데 있어서 보통 시드라 하면 지금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투자할 정도의 시드는 어느 정도를 보세요? 저는 그 한 10년에서 15년, 짧으면 10년, 길면 15년 동안 그 이후에 나의 총 자산 네. 그거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 그거의 계산하는 법이 10분지 있군요. 1 정도. 10분지 1. 네. 예를 들면 지금 25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35살 혹은 40이 됐을 경우에 네. 내가 어느 정도의 웰스 부를 갖고 있으면 오케이.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10억이라면 1억은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드맵을 세워야 되는데 이 로드맵의 끝에 생각이 별로 생각이 없죠. 없구나. 생각이 없어요. 네. 그 생각이 왜 없느냐면요. 이런 왜? 거예요. 다 부자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죠? 그 뭐 어떻게 하는? 부자로 살아야죠. 다 부자 되고 싶어 한다. 근데 그냥 그거는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실현될 것 같지 않은. 예, 근데 그냥 나의 희구의 희구.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학교 다닐 때 네. 중학생들한테 야, 너 나중에 어느 대학 갈래? 그러면 다 서울대학 간다 그럴 거야. 그렇죠? 물론 이제 고등학교 가고 고3 정도 되면 이제 자기 성적을 많이 하는데 내려오지. 그런데 정말 그 좋은 대학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가는 게 어렵더군요. 저도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고. 어렵죠. 네, 어렵죠. 왜 모든 사람들은 스카이 캐슬이 되고 싶어 하는데 못 가냐? 왜 그런가요? 정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전국 100등 안에 못 들면 그 대학 의과대학 못 가잖아요. 못 가죠. 그러면 전국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냐 이거죠.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해도 그 대학교 의과대학에 못 갈 가능성이 더 많죠. 제 노력하고 거의 무관해요. 뭐 거의 무관하다는 거죠. 왜? 커트라인과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본인이 원하는 과에 못 가요. 정해져 있어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불행의 룰이에요. 근데 부자는 정원이 있을까? 있나요? 꿈에 정원이 없는 것처럼. 없죠. 그러니까 부자 되기로 결심하고 부자 되는 트랙으로 들어서서 우리가 정말 누구나 다 한때 공부 열심히 해봤잖아요. 그 노력을 쭉 이어가면 부자 되기에 쏟아붓는 거지 노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원하는 그 대학을 성취하는 확률보다 부자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이게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보고 만약에 2개 중에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아서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100% 부자 되는 길을 선택하죠. 이게 훨씬 더 쉬울 거니까요. 다들 부자 되는 꿈을 꾸지만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이제 시드머니를 여쭤봤잖아요. 10% 정도 내가 나중에 40대 뭐 만약에 20대라면 40대 이 정도 돈을 가졌으면 좋겠어의 10% 정도가 시드머니로 가지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한 30억 정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만 40대 초반에 많은 거죠. 40대 초반에 그 정도면 진짜 괜찮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아야 될 시드머니는 3억 정도가 되는 거네. 그러면 3억을 모으는 동안 이 3억을 그 얼마 안 되는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시드 투자를 해서 시드를 3억까지 끌어올리는 걸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라 일에서 모은 소득으로 쌓아서 혹은 안전한 투자로. 그럼 안전한 ETF 같은 건 해도 될까? 그것도 이제 주식에 연결된 거라면 조심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채권을 산다든지 부도나지 않는 채권을 요즘 채권 사기 굉장히 좋아진 거 아세요? 네. 예전에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요 회사채 같은 것들 2% 넘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요즘에 4% 넘는 것들도 많이 나와요. 부도 안 날 만한 거죠. 네, 네.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근데 그러면 4% 받아가지고 언제 10년 만에 10배로 불리냐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시드머니를 모으면요 어떤 찬스가 오냐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는 뭐에 시달리냐면 변동성에 시달리거든요. 그렇죠. 피곤한 예로 2년밖에 안 지났을 때도 자산 가격이 훅 빠진 그리고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전에도 금융위기가 있었죠. IMF 네, 있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큰 변동성 구간이 오기도 하고요. 또 그 큰 변동성 구간마다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어요. 네. 그 기간에 사실은 시드머니를 모아두고 그 시드머니를 관리할 수 있는 조금 더 우월한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걸 이용한다고요. 근데 시드머니도 없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 시드머니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분들은 가난해지죠. IMF 때, 금융위기 때 가난해진 분들은 공통점이 다 그거예요. 시드머니가 충분치 않았거나 그 얘기는 무리하게 투자했다거나 아니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투자한 분들이죠. 그러면 이 시장 내에서 대체로 그렇거든요. 어떤 일방의 돈이 어떤 다른 일방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리한 입장에서 네. 경쟁을 하는 그분들이 최종 위너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러면 그 유리한 조건이 뭐냐? 본전이 두둑한 분이 이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경기를 하더라도 주전 선수 예를 들면 투수들 제 5선발까지 특별한 팀이 결국 페넌트 레이스에서 이기잖아요. 네, 네. 비슷하죠. 내 시드머니가 든든하게 있는 법.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시드머니 있는 시드머니인데 이걸 모으는 경로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정말 로또를 맞아서 코칭이 없어요. 코칭이 없죠. 좋은 감독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선수만 있는, 시드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모으는 거 이외에 아까 조금 더 이제 이제 채권 얘기를 조금 네. 하셨는데 시드머니를 매니징하는 실력을 한 단계만 더 끌어올린다면 뭐가 있을까요? 금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보다 처음에는 금리를 아셔야 됩니다. 금리 주식보다 금리다. 네. 아하. 한 10년 동안요. 제가 이제 경제 해설을 하러 방송이나 뭐 이런 데 나가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디플레이션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디플레이션 뭐냐면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야.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근데 물가 지수라는 거,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이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1%대 이 정도밖에 안 올라요. 그러면 그 구간 동안에는 사실은 돈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죠. 물가가 높아져야 또 거기에 상응해서. 이자도 근데 높아지고. 요즘 물가 많이 오르죠. 네. 요즘에 휘발유 늘면 휘청휘청하시죠. 근데 휘발유 값이 오르니까 다른 것들도 다 올라요. 네. 정말 그래서 요즘에는 남편 월급과 아이 성적 빼고 다 오른다 그죠. 그죠?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이자율이 오른다는 얘기하고 거의 같은 의미거든요. 실제로요 주담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주택담보대출 지금 6%까지 올랐어요. 6%? 네, 높은 거는 어이구. 의 경우에 그 얘기는 뭐냐면 대출 금리가 그렇게 올랐다는 거는 은행은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데잖아요. 예금 금리도 오르네. 예금 금리도 따라서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은행 갔더니 예금 금리 그대로인데 그대로인 금리도 있죠. 예를 들면 수시 입출금이라든지 뭐 이런 건 워낙에 금리가 낮은 구조. 그런데 조금 더 한 발짝 들어가 보면 네. 비교적 우량한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 중에 조금 만기가 긴 채권들도 있고요. 네, 네, 하물며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행한 10년 만기 채권도요. 네. 이제는 3%씩 줘요. 아. 매년. 우리 이거는 정부가 은행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네, 은행이나 혹은 증권회사에. 증권회사. 네. 그래서 채권 금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시드머니를 빨리 모으세요. 오케이. 주식은 재미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종목도 많고. 근데 채권은 재미없어요. 다만 재미없는 만큼 뭘 주냐면 안정감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 거래하시는 PB나 혹은 지인들 중에 저처럼 채권 전문가가 있으면 꼭 가까이 사귀기를 권해요. 예. 주식 전문가들은 우리한테 아픔을 많이 주기도 하는데 채권 전문가들은 만나도 재미가 없어요. 뭐 특별히 종목 줘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비슷하니까들. 근데 이 이자율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회초년병 때부터 저희 직업의 한 80%를 채권을 다뤘기 때문에 뭘 피하는 재주가 있냐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는 극도로 피해요. 그러니까 위험한 주식을 안 사게 되고요. 네. 그게 크레딧이잖아요. 두 번째는 야, 목표 수익률이 저렇게 높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어떤 사람 다른 데가 막 7, 8%면 여기는 네, 2, 3%.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야, 주식하면 무조건 더블 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우린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채권 금리보다 한 2배 혹은 3배 정도면 만족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채가 3%지 근데 내가 주식 투자해서 9%씩 먹으면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복리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 해만 하면 9%죠. 근데 9%씩 계속 10년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불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컴파운드 일드라고 하거든요. 복리의 효과를 경험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자가 이 불어나는 것들이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논의가 의미가 없었어요. 워낙 낮았기 때문에. 워낙 낮죠. 네, 1%씩?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3% 준다는 거는 은행이 발행한 건 3.5, 또 우량한 기업이 발행한 건 4%, 네. 조금 떨어지는 크레딧인데 부도 안 날 만한 데들은 5%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장기 채권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시드머니를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빨리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코로나 어때요? 거기도 엄청 걸리죠? 예. 우리 회사도 그래요, 요즘에. 이게 이제 종식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뭐 여행 가야지, 옷 사 입어야지, 다 써제낄 생각하지 말고, 금리가 지금 다 이렇게, 지금 다, 예. 왜 얼굴 빨개져서 웃지? 써제낄 준비하고 있었구나. 다들 그래요, 지금. 지금 다 예약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3년간 나에게 보상해야 돼, 보상. 그래서 막 써제낄 준비 막 하지 말고. 근데 요번에 쓰는 돈은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 쓰는 돈과 금리가 높을 때 써제끼는 돈은 의미가 다르잖아. 다르죠. 그러니까 요게 시드머니를 모을 기회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야, 이 코로나 없어지면은 해외여행 가야지. 그리고 신났어, 지금 다. 파티 해야지. 막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난리. 더 신나는 게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돈 엄청 버는 주식을 사면 되겠네. 네? 아니 예를 들면 여행 업체들이 지금 엄청 고생했잖아요. 엄청 고생했죠. 네, 그런데 정말로 이제 여행이 자유화돼서 해외에서도 한국으로 오고 한국 사람이 그러면 그 회사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좋아지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발리니 뭐 다낭이 가서 가족들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좋죠. 만약에 그런 주식을 샀는데 2배 올랐어요. 예를 들면 저는 거기서 그냥 그 수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 같긴 한데. 그럼 일단 주식 투자해서 그 회사 주식 오르면 오른 거 팔아서 여행 가자.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그래요. 요즘에 제일 좋은 사양의 휴대폰 사달라고 하잖아요. 네. 아이폰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참아봐. 네. 대신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주식을 사줄게. 근데 아이들이요 요즘 굉장히 빨라가지고요. 나 그냥 한 1년 더 쓰기로 했다 그러고 만약에 애플 주식을 샀는데 그게 50% 올랐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랑한. 그러고 나서 애플을 샀을 때 그 아이폰이 주는 저에게 주는 효용은 그냥 없을 경우에 아이폰이 주는 효용보다 몇 값절 더 보람이 있죠. 자, 이제 시드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왜 일반 투자자들은 아직도 시드머니 단계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자, 이제 투자 단계로 들어가서 예. 올해의 투자의 원칙 한 3가지만 요걸 좀 주의하셔라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일 것 같아요. 네. 왜 어려운 구간이냐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자, 주식 시장에는 3가지 그 투자의 주체가 있어요. 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있고 기관 투자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죠. 외국계의 기관 투자자죠. 그렇죠. 네.
기관 투자가들은 저도 해봤지만 어떤 전략을 쓰냐면 전체 운용 자산이 만약에 1조다. 그러면 그거를 몇 대 몇으로 나눠서 주식에 넣고 몇 대 몇으로 나눠서 채권에 넣는지 이걸 결정하거든요. 이걸 자산을 배분한다고 그래요. 네네네. 이 결정이 제일 중요한 결정인데 자, 예전에는 금리가 얼마지? 그랬더니 한국 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게 1%예요. 야, 이거 갖고 하면 나중에 연말에 사장님한테 칭찬 못 받겠다. 혹은 고객님들한테 수익을 못 돌려주겠다. 그러면 이 1조라는 돈 중에 채권의 비중을 어떻게 할까요? 줄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만큼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돈이 많아지겠죠. 그게 한 개 기관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그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올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려? 한국에서도 벌써 3번 올렸죠? 그러면 당연히 본부장 입장에서는 주식 매니저한테 야, 너 그만해. 채권 매니저한테 너 더해.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식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이 줄어. 그만큼 줄 가능성이 있죠. 또 하나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그런 게 발생해요. 미국은 지금까지요.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0%였거든요. 네. 최초로 금리를 한번 올렸잖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0.25가 됐어요. 근데 2022년에 연간으로 통틀어서 이 0.25씩 많으면 6번에서 7번 더 올린다 그래요.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 되냐면 2%대가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기준금리는 뭐예요?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과 미국의 은행들 간의 초단기 금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긴 채권은 이거보다 더 높아질 거고 높아지죠. 미국의 회사들이 발행한 건 그거보다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또 벌어지고. 줄어들어요. 한국이 원래 월등히 높았어야 되는데 미국이 빨리 올리면서 한국에서 투자하는 채권 수익률과 미국에서 투자하는 채권 수익률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보다 미국에 머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선진국이 유리하고 신흥국은 좀 불리한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에 잘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죠. 최근 들어서. 저쪽이 금리가 오르니까. 그러네.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과 채권 사이에서도 조금 불리한 환경이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도 조금 불리한 국면이 있어요. 근데 이미 그걸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다 팔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게 있고